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주택으로 바뀐다? 최근에 이 뉴스 보신 소유자분들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셨을 겁니다. 드디어 공실을 해결할 탈출구가 생긴 건가? 아니면 발표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못 바꾸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를 업무 공간으로만 묶어두던 기준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주거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공장 호실을 오늘부터 무슨 원투룸처럼 꾸며서 임대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대책 이후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두 부류로 더 분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물과 뉴스만 호재로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은 정부 발표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공실을 줄일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산 소유자에게 실제로 호재가 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이 아파트로 바뀐다는 식으로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과 주거시설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지산 부지의 도시계획을 바꿔 그 땅 자체에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지산 소유자분들과의 개별 호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지산을 지으려고 했던 빈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거지 이미 여러 명에게 분양된 공장 호실 한 칸을 아파트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소유자분들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우선 기존 지산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길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준공된 지산이 2027년 안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일반 공업 지역에서도 오피스텔 입지를 허용하고 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생각보다 큽니다. 공장이나 업무시설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은 이 주거용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건물 안에 주차장을 더 만들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풀어준 것은 분명히 실무적인 진전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시설 비율인데요. 정부는 지원시설 면적 한도를 산업단지 안에서는 30%에서 50%로, 수도권도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지원시설입니다. 공장호실 전체의 절반을 마음대로 주택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산 안에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그런 주거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지원시설의 허용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사람도 넓힙니다. 기존 지산 입주업체 근로자 외에도 주거용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설만 만들어 놓고 입주자를 지산 근로자로 제한을 하면 임대 수요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수요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 주거시설의 사업성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내용도 있습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지산을 사면 취득세가 없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 전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위한 대수선 공사에 붙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추진 일정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또 유권 해석이 2026년 12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발표된 단계고요. 최종 개정문과 적용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규제를 풀면 지산 공실이 실제로 줄어들까요?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선별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살릴 만능 대책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수요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산은 입주 가능한 업종이 좀 제한되어 있고 공급이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기업 수요만으로 그 공실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거가 적법하게 들어오면 임차 수요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넓어집니다.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인근처럼 실제 거주 수요가 있는 곳은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신축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땅이 있고 골조가 있고 건물도 올라가 있습니다. 토지를 새로 확보하고 철거하고 착공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 건물이 있다면 신규 주택보다 공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막혀있던 대표적인 규제를 직접 건드렸다는 겁니다. 일반 공업지역 입지,
설치, 주차장 추가 설치, 지원시설 면적, 또 입주자 범위, 대수선분 취득세까지요. 적어도 법 때문에 검토조차 못하던 단계에서는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이번 전체 공급 방안에는 큰 공급 유포가 제시되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전환만으로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별도 물량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아직 어느 건물에서 실제로 몇 호가 나올지까지 이런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효성을 가르는 4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계는 시행령이 바뀌어도 자동 전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의 용도 그 글자 하나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산이 산업단지 아닌지, 바뀐지, 용도지역은 무엇인지, 관리 기본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과 충돌하진 않는지,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모두 봐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큰 문을 열어도 실제 허가에는 산업 관련 규정, 국토계획 규정, 건축 기준과 지자체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인데요. 지사는 사람의 일상적인 거주를 전제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호실 안에 창이 충분한지, 채광과 환기가 되는지, 화장실과 주방, 배관 같은 걸 넣을 수 있는지, 피난이나 소방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세대 사이의 경계 벽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주거 동선이나 공장 물류 동선 같은 걸 좀 분리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해도요, 나머지 공사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가 깊고 창이 없는 대형 공장 호실, 드라이브인 차량과 제조시설이 계속 움직이는 건물, 주거 전용 출입구를 만들기 어려운 건물은 전환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한 호실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구분 소유 건물, 즉 집합 건물입니다. 한 건물 안에 소유자가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있습니다. 용도 비율을 바꾸고 공용 배관을 건드리고 출입구나 주차 운영을 바꾸려면 4호실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는 오히려 주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배송 차량과 소음이 있는 그런 산업 공간에 거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나 관리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주거 수요인데요. 공실인 사무실이 주거시설로 바뀐다고 무조건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주거도 결국 입지입니다. 지하철역과 생활 편의시설이 멀고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주변에 소음이나 대형 차량 통행이 많다면 오피스텔로 바꿔도 원하는 월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역과 가깝고 직장이 모여있고 주변 오피스텔 임대료가 좀 받쳐주는 곳이라면 전환의 의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공실률이 높은 지산 전체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수요는 약하지만 좀 주거 수요가 있는 위치를 다시 활용하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호재일까요? 긍정적인 점은 분명합니다. 기업 임차인만 기다리던 건물에 일반 주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실이 줄어들면 관리비 체납과 상가 침체 같은 건물 전체의 악순환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성이 확인된 건물은 또 매수자한테 어떤 제시할 활용 시나리오도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발표만으로 호실 가격이 바로 오른다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건물이 대상이냐가 아니라 허가와 이런 공사를 거친 뒤에도 수익이 남느냐입니다. 설계비랑 공사비, 공용시설 분담금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공사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이 끊길 거고 또 용도 변경 뒤에 세금과 대출 조건까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산 취득 과정에서 받은 세금 혜택이 있으시다면 용도 변경 시에 이런 추진 여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소유자 유형에 따라서도 체감 효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공장호실 한 칸을 가진 개인 소유자는 건물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뉴스를 근거로 바로 주거 임대를 놓아도 당연히 안 됩니다. 반면에 미분양 물량을 많이 가진 시행사나 한 건물의 소유권이 소수에게 모인 그런 곳은 설계와 용도를 건물 단위로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정책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시설 호실을 가진 소유자는 입주 대상 확대가 적용되면 임차 수요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호실이 주거용 지원시설로 적법하게 승인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실사용 소유자는 주거와 산업 동선이 섞이면서 민원이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같은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그런 호재가 아니라 활용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그 정도 호재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거의 막혀있던 주거 활용의 문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입지, 주차장 추가 설치, 지원시설 면적, 입주 대상, 대수산분 취득세까지 여러 가지 걸림돌을 한 번에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산 공시를 한 번에 없애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시행령과 지자체 기준, 건축 구조와 공사비, 구분 소유자의 이해관계, 기존 산업시설과의 충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거 수요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세부 시행령과 지자체 기준이 나오면 집사임당 오피스TV에서 안양과 평촌에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놓고 어떤 건물이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건물이 어려운지 후속편으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